네. 자, 아직 몇 분 안 들어오셨지만,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7페이지의 11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127쪽 11번. 건강보험료 납부가 있습니다. 네, 3월분 건강보험료를 4월 10일 날 납부했네요. 수납인이 4월 10일로 되어 있죠. 자, 4월 10일 3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50%는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 여기도 분계가, 자, 이제 분계를 한번 메모장에다 좀 써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분계가 좀 복잡해요, 이게. 11번 문제죠. 자, 11번 문제에서 보면은 대변에 지금 뭡니까? 여기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지금 5만 원인가요? 5만 원? 네, 5만 원이네요. 5만 원. 5만 원. 근데 차변이 나눠지죠. 차변이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것은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이 50%니까 2만 5천 원이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2만 5천 원은 복리후생비입니다. 2만 5천 원. 이렇게 차변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대변은 그냥 뭐예요?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5만 원.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면은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2만 5천 원은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보통예금 5만 원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는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혼합거래. 자, 그래서 자, 11번 문제 날짜는 4월 10일 날이죠.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이 소득세 납부한 날짜하고 같습니다. 4월 10일 날 이 전표를 입력하면 이것은 번호가 2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4월 10일 날 같은 날이니까 밑에다가 지금 현재 소득세 납부한 거는 1번이죠. 전표번호가. 전표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자, 대변부터 입력할까요?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98001 국민은행이고요. 이번엔 저교도를 이번에도 정확히 쓰겠습니다. 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5만 원. 차변 3번이죠. 두 개로 나누어지죠. 예수금. 예수금의 거래처는 없습니다.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적요란에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 또 차변에서 엔터 치면 복리후생비. 네, 건강보험료 납부 2만 5천 원. 똑같은 적요는 엔터 치면 위에서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번 지금 입력한 건은 전표번호가 2번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날짜별로 1년 번호가 붙는 게 이게 전표번호입니다. 차변의 예수금 2만 5천 원, 복리후생비 2만 5천 원, 대변의 보통예금 2만 5천 원이에요. 네, 요 분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자, 다음은 12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양한 증빙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도 증빙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12번째, 거래 명세서에 의한 상품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명함이 하나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래 명세서가 하나 있고요. 자, 주식회사 꼼꼼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군요. 주식회사 꼼꼼이는 신규 거래처이므로 사업자 등록증과 명함을 받아두었다. 신규 거래처, 그거 사업자 등록증하고 명함을 보고 2001번으로 거래처 등록하라 그러네요. 자, 거래처,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고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분계는 어디 봅시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겁니다. 얼마짜리? 5천만 원짜리. 네. 지금 이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F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이론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부가가치세 없는 걸로 전부 증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림을 사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차변의 개념 과목 하나하고 대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이렇게 되죠. 차변의 상품.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합니다. 차변의 상품 5천만 원. 대변에는 이게 바로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5천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분계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과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고 와서 전표 입력하는 방법과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거래처 코드란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해봤으니까 여러 번 해봤죠. 거래처 6개인가를 입력해봤으니까 오늘은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걸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요 날짜입니다. 4월 15일 입력할까요? (4월 15일) 차변 상품 146번이죠. 자, 상품의 경우 거래처 안 씁니다. 자, 적요는 상품 외상 매입이라는 적요 딱 맞네요. 1번.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5천만 원. 자, 이제 대변이죠.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외상 매입금 검색해 보시면 251번이죠. 자, 거래처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신규 거래처다 이거예요. 신규 거래처에서는요. 지금 코드란에다 두시고 여기 키보드에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00000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래처란에다가 그 거래처 이름 가로 열고 꼼꼼이죠. 꼼꼼이 가로 열고 주식회사 꼼꼼이 거래처 상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팝업 창이 자그마한 게 하나 나와요. 여기에 지금 커서가 거래처 코드 셀에 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드를 입력했어요. 2001이군요. 2001. 2001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거래처 명으로 내려옵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할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 수정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추가 사항을 더 입력합니다. 자, 이런 팝업 창이 나오겠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네 번째 줄부터 입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지나가시고 대표자 성명, 업태 제조, 종목 화장품, 우편번호는 생략하시고 사업장 주소를 직접 타이핑하겠습니다. 뒤에 명함에 보시면은 주 전화번호나 담당자 이메일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영업부 사람이고 담당자는 나 영업이고 직급은 부장이다.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young 빌36524는 뒤에 여기 선택해 주세요 위에 들어있어요. 빌36524.com. 담당자 HP 010 5914 1387 전화번호 02 6013 6008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료에 네, 담당자 메일 주소. 근데 이 담당자 메일 주소를요, 영업부장의 메일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가 더 필요한 거예요. 네, 이거 고치겠습니다. GOM으로. 아이디를 GOM으로 고치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하고 연계가 되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는 업무하고 이게 연동이 되는데 그때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의 그 수신자가 거래처에 들어있는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영업부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이디를 GOM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다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등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요에는 재고자산 외상매입 4번 적요 써도 되고요. 위에 거 복사해고 가도 됩니다. 5천만 원. 네. 자, 신규 거래처가 나오면요. 이거 전표 입력 단계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등록을 하나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처음에 우리 여기 명승뷰티 샤방샤방 입력했던 식으로 여기다가 맨 밑에 빈 줄에다가 이게 몇 번이었어요? 2001번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추가하는 방법은 전표 입력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처음에 했던 대로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13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거래 명세서에 의한 상품 매출. 자, 여기도 우리가 지금 FAT 2급이다 보니까 거래 명세서에 지금 세금이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그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과세 사업자라면은 거래 명세서에도 여기 세금도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 없는 거래로만 입력을 하고 있어요. 자, 거래처 명승뷰티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4월 5일 계약금 10%를 수령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1억 원어치 상품을 출고시킨 거예요. 4월 20일 날. 그런데 4월 5일 날 계약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5일 날 계약금 받을 때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5일 날 얼마의 계약금이 들어왔었는지 전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여기 날짜 4월 5일 입력해 볼까요? 그랬더니 명승뷰티로부터 선수금 1,000만 원 받아놓은 게 있죠. 아까 입력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1,000만 원. 자, 오늘은 이제 이 선수금이 차변에 오는 날이에요. 대변에 있는 부채가 오늘은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자, 1,000만 원 기억하시고 다시 날짜를 고치세요. 날짜는 다시 20일로 고치시고 분계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뭐 분계 써봐야 되는데 써보는 연습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세요. 자, 입력을 직접 해볼까요? 자, 우선 대변에 상품 매출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을 팔면 상품이 아니에요.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이 아니라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 수익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수익이기 때문에 거래처 없는 겁니다. 없고 적요에다가는 이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국내 일반 매출 네, 그냥 3번 적여 쓰도록 하죠. 국내 일반 매출 금액은 1억 원 1억 원은 100 플러스 2번. 자, 대변의 수익을 1억 원 인식해야 되고요. 자, 차변에 1,000만 원 그거 부채 감소시키는 거죠. 선수금 259번 여기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자, 선수금의 거래처가 어디예요? 명승뷰티죠. 1001번. 적요는 밑에서 고를 게 있나요? 네, 매출 시 선수금 반제 7번 적요 쓰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대변. 차변이죠, 차변.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1001번. 엔터로 명승뷰티 텍스트만 복사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외상 매출금에도 코드로 넣어야 돼요. 거래처를 1001번으로. 자, 적요는 상품 외상 매출 1번. 금액은 9,000만 원이죠. 90 플러스 2번 엔터. 네. 자, 선수금이 이때 상계가 됩니다. 상품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아시겠죠?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129페이지에는 수행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수행 결과를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우리가 2월 5일 거래부터 상당히 여러 개를 했습니다. 133페이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한 것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리면서 천천히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133페이지까지 수행 결과. 선생님, 네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거래처 코드를 쓰는 이유와 안 쓰는 이유는요? 거래처 코드를 쓰는 이유는 거래처별 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처별 코드를 씁니다. 그런데 왜 상품 매출에는 거래처 코드를 안 써도 되나요? 상품 매출은 거래처별 관리를 하지 않고요.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으로 가거든요. 수익. 예. 상품 매출을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러면 수익이랑 비용 처리할 때 거래처가 필요 없어서 예, 그러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익과 비용은 거래처를 코드로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품 매출을 우리 회사는 거래처별로 관리하고 싶다. 넣으면 돼요. 거래처별로 넣으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예금 관련된 것에서만 거래처를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채권 채무 예금. 그런데 상품 매출도 거래처별로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AT 자격 시험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거래처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채권 그러면 하게 되면 틀리나요? 안 틀립니다. 네. 상품 매출에다가 명승뷰티를 넣었다. 틀리지 않아요. 넣어야 될 걸 넣지 않으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을 때는 이거 문제 틀린 거고요. 네, 그러나 상품 매출에 명승뷰티를 넣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3쪽에 있는 한번 팁을 보시게 되면 네, 시험과 관련된 팁이 하나 있죠.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날짜가 제시가 안 되므로 증빙을 보고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날짜가 거래일자가 어디에 있는지, 세금 고지서 같은 경우는 그 수납인 찍힌 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전표 입력할 날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세금기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는 작성일자와 밑에 공급일자가 있는데 작성일자 기준으로 전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차변, 대변 정확하게, 금액 정확하게, 계정과목 정확하게 타당한 것으로 해야 되고 거래처 코드 여기 나오죠? 가로 열고 채권. 자, 채권이 뭐예요? 우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이런 것들. 또 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런 것들. 또 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뭐 이런 것들. 어느 은행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라 하는 게 AT시험의 채점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코드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냥 은행으로 국민은행 이렇게 문자만 넣어서는 안 돼요. 코드가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증빙의 전표 자료를 한번 입력해 봤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제3장도 역시 전표 입력입니다. 전표 입력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제3장에서의 전표 입력은 주로 자금과 관련된 전표들이다 이거죠. 자금과 관련된 전표이기 때문에 이제 어음 관련된 것들이 여기서 새로 추가가 됩니다. 또 신용카드 거래하는 것들 이런 거래들이 이제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금 시제 관리, 예금 관리, 법인 카드 관리, 어음 수표 관리 관련된 거래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37쪽으로 가볼까요? 자, 현금의 시제 관리 참 중요한 거죠. 현금 담당자분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과 사무실, 회사와의 거리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예금 관리하는 그런 인트라넷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사무실 내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시제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금 시제 관리자가 뭡니까 차분하게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이런 현금 사고 같은 것이 자주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나 최근에 요즘 상황을 보면 회사에 현금 그렇게 많이 보유 안 하죠. 전부 뭐 다 이체하고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나 현금 관리에서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며 현금 시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장부의 현금 잔액은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현금 출납 담당자는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현금 과부족입니다. 회계 처리는 앞에서 다 배웠어요. 자, 소액 현금 제도와 현금 과부족. 뭐 현금 과부족은 여기 나왔었고 소액 현금 제도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액 현금 제도는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후에 증빙 혹은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그 금액만큼을 보충해주는 제도다. 좀 예제를 넣어놓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써놓고 아무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없죠 뒤에. 현금 과부족 얘기만 있고.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현금 과부족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소액 현금 제도 이걸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 텍스트 파일을 여러분의 우리 그 저기에다가 우리 카톡방 단톡방에다가 이 텍스트 파일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기를 너무 자세히 안 하시더라도 요거 이대로 여러분의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액 현금은 전도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어떤 회사는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액 현금이나 전도금을 운영하는 경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며 음성 현장에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천건설이라는 어떤 건설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음성의 새로운 현장이 공사가 하나 벌어졌어요. 한 달간, 약 한 달가량 거기서 무슨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없던 사무실이 거기 하나, 우리 사업장이 하나 거기 생긴 셈이죠. 네, 뭐 부가가치 세법상에 또는 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우리 지금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채용한 인력들이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들이 나가게 돼 있죠. 예, 여러 가지 경비들이. 그러면 지금 음성에서 여기 이천까지 돈 뭐 10,000원 주세요, 50,000원 주세요. 이게 받으러 다니기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소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사무직 직원이 채용된 직원이 하나 있으면 계좌를 하나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 현장은 현금이 한 100만 원 정도는 항상 있는 게 적당하다 그러면 100만 원. 이 현장은 50만 원 현금 보유가 적당하다 뭐 5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천 본점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전도금 100만 원, 거래처는 음성 현장. 이 전도금도 거래처 관리를 해야 돼요. 9월 25일 날 9월 24일 날 음성 현장이라는 거래처가 현장이 생겼다가도 10월 1일 날 또 저 양평에 현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건 본사 통장이에요.
본사 통장에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본사에서만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2번 보실까요? 음성 현장에서 전도금을 가지고 이제 그날 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전도금 사용 내역을 이천 본점에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사람 인편으로 보내주든지 해서 그 전도금 사용 내역서라는 양식을 아마 회사가 만들 거예요. 엑셀로 만들든 워드로 만들든 아니면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라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회사에서 사무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60만 원을 쓰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 잔액이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정한 현금에서 이제 부족하니까 빨리 다시 받아야 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내역을 이천 본점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전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역서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영수증하고 같이. 그래서 직원들 회식에 됐고 20만 원은 만 원은 우편 요금으로 썼고 거래처 접수하는데 39만 원 썼대요.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 이 밑에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음성에서 이 내역서를 작성한 날 기준으로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 원, 차변에 통신비 만 원, 차변에 접대비 39만 원, 대변에는 요 전도금에서 차감시키는 겁니다. 음성 현장 전도금 자산 감소 60만 원. 그러면 요 시점에서는 음성 현장의 전도금 자산은 40만 원이 되죠. 40만 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만큼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6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하는 전표는 또다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60만 원 전도금 차변의 자산 증가 거래처는 음성 현장 대변에 또 다시 우리 본사의 보통 예금 통장에서 60만 원이 빠져나가죠. 계좌이체 시키니까. 그래서 다시 음성 현장은 통장에는 다시 100만 원의 잔액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현금 지출하고 이러한 흐름을 계속 돌려나가는 것이 소액 현금 제도의 운영이에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네.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약간 가지급금이랑 비슷해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가지급금의 성격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가지급금, 현장의 가지급금이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전도금이나 소액연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나 또 가지급금이나 전부 다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우리가 그 업무비를 지급할 때 가지급금 처리하듯이 그냥 현장에 내려보낸 것도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했고요. 예, 성격상 가지급금하고 같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자, 이 내용, 이 부분 우리 교재에서 소액현금 제도에 언급이 있었길래 이 부분을 예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는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이론 배울 때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예,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시험에 현금 과부족이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는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출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하면서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 차변 대변 보셨죠? 예, 총계정 원장하고 총계정 원장을 날짜별로 보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 게 현금 출납장입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 조금 이따 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고 또 일개표, 월개표라는 장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현금 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개표나 월개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날짜별로 보는 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 그러나 합계잔액시산표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보는 연습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해볼 겁니다. 이게 지금 연습 문제인가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일개표, 월개표 열어보는 거. 일개표, 월개표 열어보는 거. 그래서 수행 내용이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내용을 통해서 현금 출납장 또는 일개표, 월개표에서 현금 시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53분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55분이라고 치고 우리 다음 4교시는 5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5시 5분에 만나요.